고맙습니다. 김정욱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크게 말해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게 그게 우리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그러는데 이런 병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 80여 가지가 돌았습니다. 해마다 한 2가지 정도 돌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2가지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그리고 뭐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게 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지금 박쥐나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지에 보면 신명기입니다.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걸 보면서 참 성경이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던 병들이 돌 거를 다 말씀하셨나, 참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은 전염병을 다스리기 위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재앙이 있을 때마다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똑같이 완전 쌍둥이 그림이죠. 전염병에 대한 논문도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기후변화는 전염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전염병만 많이 돌아온 게 아니고 기후재앙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피해는 20배 이상이 늘었어요. 20배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없다 이랬더만은 하나님이 성이 나셔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재앙 내리는 거 보십시오. 태풍이 왔는데 배가 육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바다에 있던 배가. 그리고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이 미국이 영하 50도 내려가요. 영하 50도. 산불. 해마다 지금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산불이 심한지 제가 카나다 갔더만 카나다 하늘이 완전히 이 연기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토네이도. 미국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요새 토네이도는 불면 이렇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또 텍사스에 한파가 옳았죠. 텍사스가 제가 공부한 데인데 거기 영하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영하 18도 내려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니까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가동을 못 해가지고 손해가 엄청났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이 태풍 요구하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태풍이 오면 이제 핵무기를 여기다 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뿐만 아니고 핵가방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어디 가더라도 저기 핵가방이에요. 핵가방. 그래가 쏠라 그랬는데 핵전쟁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코로나 한 방 쐈더만 미국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핵전쟁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일본은 그것도 좀 정신 차려라. 일본에 이렇게 물벼락을 내렸는데 물폭탄을 내렸어요. 물폭탄을. 저기 해일이 아니고 강이 홍수를 넘쳐가지고 저리 해일처럼 넘어온 겁니다. 일본 태풍 무섭죠? 보십시오. 태풍이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번에 까딱했으면 삼엽댐이 터질 뻔했지요. 이거 터졌다 그러면 정말 큰 사고 납니다. 몇 천만 명, 몇 억 명이 그냥 이게 피해를 볼 겁니다. 몇 억 명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중국에 이제 경고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삼엽댐이 이렇게 터질 뻔한 게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 자기들로서는. 대한민국은 뭐 잘했나? 대한민국은 너것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우리 내린 게 4만3입니다. 4만3이. 밑자는 미세먼지 밑자.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오면 죽는 사람은 한 10명, 20명, 100명 만약에 그런데 이 4만3이 미세먼지는 죽는 사람이 거의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앞으로 2100년 되면
이게 지금 시베리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땅에 얼어가 있는데 그게 한번 녹아 분출돼 나오면 기후변화는 다시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손꼽지를 못한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구 생물의 95%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더라.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동아시아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태풍이 불지만은 미국, 아프리카, 유럽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서 어떻게 되나? 앞으로 이렇게 이 지역이 많은 지역이 지금 사막화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식량 생산이 많이 줄어들겠죠. 사막이 진행되면 저렇게 되면. 앞으로 인류가 큰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사막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가 하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전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 아니면 황무지입니다. 해마다 한반도 1.5배만한 땅이 사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100배에 해당하는 땅이 지금 사막화될 위기에 처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그리고 우리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하루에 비가 100mm가 오면 이 100년의 하모노 농수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해마다 내립니다. 우리나라에 국지적으로. 그리고 이 비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내릴 거로 봐요. 엄청나게 많이 내릴 거로. 그리고 지난 여름, 재작여름 엄청 더웠지요. 이런 폭염이 앞으로 2100년 되면 한 서너 달 계속될 거로 봐요. 서너 달. 그러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자꾸 올라가는데,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2100년 되면 아마 50cm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1m 넘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래 봅니다. 해마다 바다의 수위 올라가는 거 지금 그래프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라들, 앞으로 바닷물의 잠기가 사라져 없어질 거로 보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폐수민이 오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전부 다 평평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말라야에 눈이 많이 녹아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국토의 4분의 3이 해마다 물에 잠기고요. 그리고 매년 3천만 명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생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없어져 나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바다에 엄청 많이 잡힌 거 기억하시죠, 다들? 지금 안 잡힙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하도 빨리 없어져가지고 2050년 되면 모든 바다 생물이 90% 이상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견한 논문도 나왔습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래 적조가 들어가지고 바다 시뻘건 피같이 됐죠. 이렇게 되면 바다 물고기들이 그냥 죽어 붕붕붕 뜹니다. 이렇게 떼죽음을 합니다. 계시록 8장 6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더라. 물이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해마다 23억 명이 물을 잘못 마시고 병들어 죽고요.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이 그 병들어서 죽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줘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건데 이 물을 마시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이 물 마시고 살으라고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해마다 1%의 생물종이 멸종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생물들이 빨리 죽는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날벌레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독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에 한여름에는 곤충들이 날벌레들의 76%가 지난 30년간에 사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꿀벌이 계속 죽고 있는데 꿀벌이 이렇게 죽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식량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는 2년 동안에 꿀벌이 35%가 사라졌고 미국에서도 조사해보니까 40% 이상이 사라졌어요. 꿀벌이 사람이 먹는 식량의 80%를 생산합니다. 꿀벌이 없이 생산을 못해요. 우리는 뭐 꿀벌이 없으면 사람이 붓을 들고 가서 수정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농장이 넓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꿀벌을 수입해가지고 농작물 개화 시기에 따라서 꿀벌을 들고 다니면서 농사 짓습니다. 왜 꿀벌이 이렇게 많이 죽나? 농약을 잘못 써서 그래, 농약을.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으려 그러면 앞으로 2100년까지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2도 이상. 그러면 우리가 기후를 잡을 수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근데 2도는 조금 위험하니까 1.5도를 목표로 잡자.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입니다. 1.5도를 목표로 하자.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기후회의에서 세계 나라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채택한 보고서가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1.5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북극의 얼음이 다 훼손될 거로 봅니다. 회복 못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물부족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기후 난민이 수억 명이 생길 거로 봐요. 수억 명이. 우리나라 뭐 난민이 몇 명 오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수억 명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산호초가 거의 전멸할 거로 봅니다. 산호초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1.5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탄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탄소 중립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 해야겠다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살 길이 없다. 이걸 본 겁니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유엔에다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느냐 하고 각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빨간 굵은 선이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는 안 된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하나도 배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낸 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를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100km 나간다고 칩시다. 자기보다 1000배나 무거운 향유고래만큼 에너지를 써요.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 지구 견디내겠습니까? 고래가 지금 1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고래가 사람 수같이 77억 마리가 있다 그래 보십시오. 지구가 100여 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몸무게 수천 배의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이리가 지구가 변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살면 인류는 지구 1.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지구 3.5개가 필요하다 합니다. 3.5개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지만은 세계 경제 성장은 1년에 3% 정도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얼마 되나?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5% 내지 20%. 이번에 코로나가 잘 증명했지요. 아무리 성장하려고 그래도 코로나가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이 없나 하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무기 만드느라고 우리 GDP의 2% 이상을 쓰는데 그 절반만 기후변화에 쓰고 전염병에만 쏟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더 많이 하죠. 사람 살리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잘 살도록 해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환경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 경제를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녹색성장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회는 빼고 경제와 환경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부분을 해당되겠죠. 부분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앞으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만큼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될 게 뭔가? 우리나라 지금 그린 뉴딜 이야기 많이 하죠. 탄소 중립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돌면서 세계 60여 개 나라가 무역 규제를 했는데, 뭐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을 안 하겠다고 지금 막은 겁니다. 코로나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막 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재기 합니다. 나라도. 뭘 사재기했나? 식량을 사재 놔놓고 식량 수출을 금지한 나라가 20여 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귀중한 거를, 다른 나라에 소중한 거를 다 수출 안 하겠다고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터지면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를 언제까지 다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석유는 2050년대 고갈될 거로 보고 있고요. 고갈되기 이전에 이제 모자란다 그러면 또 사재기를 합니다. 수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지금 보면 세계에는 석유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못 사도록 많은 나라. 북한, 큐바 그런 나라죠.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석유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나?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 자립하는 게 뭔가? 우리가 힘으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온실가스를 우리가 안 내보낼 수 있고 미세먼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홍수 많이 났죠. 홍수 나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앞으로 이 기후재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재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국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식량 자립해야 되고, 에너지 자립해야 되고, 국토를 안전에 가까이 되고. 식량 자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북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90년대에. 왜 그렇게 죽었나?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석유를 안 줬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농사 못 지었습니다. 농사 못 지으니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산에 나무를 다 베어서 밭을 만들고,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 다 베가 불 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계에는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식량값이 확 오릅니다. 식량은 2008년도에 호주는 해마다 식량을 300% 생산했는데 식량 자립을 못했습니다. 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만은 곡물값이 3배가 뛰고 쌀값은 6배가 뛰었습니다. 국제 곡물가, 우리나라 곡물가가 아니고. 이해 보십시오. 28년도에 호주가 식량을 자립 못했어요. 그리고 덴마크는 70년대까지 식량 자급률이 30%였습니다. 지금은 식량 자립했습니다. 큐바, 소련이 망하고 나는데 석유 안 주니까 식량 자급률이 40%로 떨어져가 큰 고통 당했습니다. 지금은 식량 자립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70년대 이래로 농지 면적이 70%가 줄었는데 쌀 생산량은 60%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식량, 곡물 자급률은 70% 있던 게 20%대로 떨어졌습니다. 80% 있던 게 20%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있는 농지에서마저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4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땅 200평 있으면 먹을 곡식 다 나옵니다. 농사를 규모있게 지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농사 짓지 않고, 담배, 술 필요하나요? 그보다 먹는 게 급하죠. 그런 거를 국산을 시키고, 담배는 양담배 폐하로 됩니다, 여러분. 식량도 지금 못 먹는 나라가 뭐 담배 자기 거 피운다고 되나요, 그게? 식량도 제거 못 먹는 나라가 술 자기 설 먹는다고 그게 되나요? 우리 식량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독시에서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식량 자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온실가스는 식량 생산하는 데서 나오지만은 식량 숙성하는 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식량은 어떻게 돌아가나? 지방의 농촌에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락시장에 올라와가지고 가락시장에 도매를 거쳐 또 지방에 내려가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줄이고 자기 사는 데서 농산물, 특히 채소는 자기 사는 데서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집마다 앞마당에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잔디 이렇게 이쁜데 이 사람은 앞에 잔디에 안 심고 이렇게 농사 짓다가 쫓겨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 농사 짓거나 벌 키우거나 빨래 널면 쫓겨나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황이 일어나면 농사 지어라 그럽니다. 모두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 농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농사도 미국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잔디보다 더 보기 좋지요. 이거 보십시오. 잔디보다 더 좋아요. 더 좋지요. 이렇게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고구마 농사 지어놨고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애국자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거는 아니네요. 고구마는 농사 지을 것도 저절로 막 자라는 건데. 미국의 마나탄이 얼마나 땅값 비싸요. 세계 그게 제일 땅값 비싼데. 이런데 공터를 놔뒀더만은 불량배들이 와서 막 사안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고 여기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원을 만들고. 그랬더만은 이 동네가 살아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나탄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이 친환경 농산물도 팔고 자기 농사 지은 것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 동네 깡패도 없어지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 거예요. 그 뉴욕에서 지붕 농사 짓는 거 보십시오. 저게 지붕입니다. 세계에서 지붕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데가 지금 뉴욕입니다. 뉴욕. 이 보세요. 그리고 뉴욕뿐만 아니고 지금 뭐 파리에서도 농사 짓고요. 보십시오. 이게 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벨기에. 유럽 도시도 다 농사 짓죠. 중국에서도 지붕에 농사 짓습니다. 지금. 중국의 땅이 그렇게 넓어도.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도시에서도 식량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스마트 파밍이래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는 전혀 땅이 없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이런 게 하려고. 여기에 제 집인데, 제 집 여기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땅만 있으면 이 채소는 여러분 다 못 먹습니다. 동네 다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나? 음식 쓰레기를 섞여가지고 비례가 농사를 지었는데 뭐 농약 안 치면 농사 안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이 좋으면 이 농산물이 다 벌레들 다 이겨냅니다. 제가 시골에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집에도 마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깝지요. 그런데 한겨편에 보면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농사. 저 지게꾼이 접니다. 저 태비는 저것도 적어요. 이것도 음식 쓰레기, 나무 잎사귀 썩은 거,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잘 됩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가 다니던 학교인데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경치가 좋아요. 이 설악산 같지요.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근데 한쪽 편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또 벌도 키우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여기에 지붕 서울대학교 농사를 짓는데 이 감자도 키워가 동네 사람들 와서 감자 먹습니다. 감자를 자기가 키워가지고 이 살만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요새는 감자를 어떻게 하나?
전국에 있는 감자를 다 그냥 인천에 모아가지고 고속도로 왔다 갔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종이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설탕 입히고 조미료 입히고 식품 보존제 입히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차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다 바람입니다. 바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GNP는 엄청 올라가죠. 그거 먹고 병들면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도 GNP 올라가죠. 자기가 감자 키워가 자기가 먹으면 GNP가 0입니다. 0. 어느 게 더 살기 좋나요? GNP 올리는 게 좋나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좋나요? 농사만 지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자기 에너지는 또 자기가 다 만들습니다. 이 독일 말 보세요. 옛날에는 석유 받아가 난방하고 석유요금 주고 전기 받아 전기요금 주고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난방 공장을 자기가 다 처리하고요. 여기다가 축산 폐기물, 농산 폐기물, 음식 쓰레기 다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스 만들어가지고 난방하고 전기 만들어가지고 전기 남아 팔고 GNP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살기 좋은 많이 됐어요. 이런 데가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천에 가면 산노을 마을, 에너지 자린 마을이 있습니다. 채소 자기가 길러 먹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요새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농지에다가 이렇게 지붕에 덮어가 하면요. 이렇게 농기구도 다닐 수가 있고 생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태양광이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투명하게 덮으면 농사도 거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걸 아주 발전시켜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농사도 짓고 발전소를 만들어가 여기서 소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더 연구해가지고 더 개발해야 됩니다. 도시의 인근에 조금만의 농촌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산업단지를 개발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하라 아우성입니다. 산업단지가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가나. 다 남아돕니다. 왜 그렇게 이걸 산업단지 개발하라 그러나. 그렇게 땅값 올리려고. 유럽의 농촌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농촌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더 아름답지요. 경치만 잘 깎아줘도 정부가 그걸 인정해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경치만 이렇게 깎아줘도. 그런데 대한민국 농촌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경치는 외국에 보기 어려워요.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농촌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는 쓰레기부터 쌓아놨어. 쓰레기부터 쌓아놨어. 마당 바닥은 전부 다 콘크리트 발라가 풀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막 잡동사니를 동네에 다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가난해서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인당 소득이 스페인이나 보다 훨씬 높고요. 이탈리아나 똑같습니다. 이탈리아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도 농촌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지금. 대형 동물들을 헤아리 보니까 뭐 닭이 200억 마리, 사람이 77억 명, 쥐, 말, 소, 염소, 개, 돼지, 고양이 전부 다 억 단위로 있는데 100억 단위 아니면 억 단위가 10억 단위로 있는데 대형 동물은 헤아리 보니까 전부 다 100만 마리도 안 돼. 100만 마리 정도. 많아야.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야생동물들은.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육지를 보면 여러분 땅이 참 아깝지요. 전 육지의 30%는 가축이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열심히 고생하시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곡식은 3분의 1은 가축들이 먹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가축을 사람들이 먹고요.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쌀농사 짓는 것보다 벼농사 짓는 것보다 땅이 100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소를 좁은 데 갖다 놓고 키우면 되죠. 그러나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아끼려고 그러면 고기를 적게 먹으셔야 됩니다. 고기를.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축을 빽빽하게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키워요. 이렇게 빽빽하게 키우다 보니까 가축들이 뭐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산채로 그냥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씩
산채로 묻기도 하고요. 소는 이렇게 좀 널쩍하게 크는 것 같지만 이 소들은 아주 행복한 소들이고 많은 소들은 좁은 데 갇혀 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축을 기르면서 이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메탄가스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데 메탄가스의 18%는 여기서는 가축 키우는 데서 나갑니다. 그리고 메탄가스의 40%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 같은 게 왜 생겼나? 가축을 너무 좁은 데 키우다 보니까 병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야생에 있던 병들이 가축들한테 올라가고 그 가축이 가지고 있던 병이 사람에게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수공통병을 줄이려고 그러면 가축을 좀 여유 있게 키우고 우리 고기를 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만 먹는 사자를 보니까 전부 다 이빨이 송곳니밖에 없지요. 고기만 먹는 악어는 보니까 송곳니밖에 없지요. 풀만 먹는 소하고 말 보니까 전부 다 이 송곳니가 하나도 없지요. 사람은 보니까 송곳니가 4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고기는 8분의 1만 먹으라는 그 신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온실가스가 살밥 먹는 것보다도 10배가 많이 나와요. 땅은 100배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산다는 사람 많지요. 풀만 먹으면 여러분 곡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 살밥만 먹으면 큰일 나요. 살밥만 먹으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아미노산이 9가지가 있는데 그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아미노산 다 만들어내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부족하고 메치오닌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콩은 메치오닌은 부족한데 라이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살밥 먹는 사람은 콩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콩을. 옛날에 감옥서 가면 콩밥 먹였죠. 콩밥 안 먹으면 병들어 큰일 나요. 여러분, 에너지 자립하자 그랬는데 제가 에너지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3.4%가 줄었습니다. 이 3.4% 줄였더만은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줄인 나라가 우리나라 위에 뭐 2나라 정도밖에 없다 그러네요. 이게 참 그렇게 줄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 그랬지만은 말만 그렇게 하고 확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30년까지 37%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10년 연기해놓은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딱 연기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근데 박근혜 정부 줄였나? 또 하나도 안 줄였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두 정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요. 선거 나올 때 막 아무리 좋은 말 해놔도 나도 당선되고 나면 다 그냥 다 무시해버리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온실가스 자꾸 늘었더만은 얼마 전에 노르웨이 대학에서 세계 13,000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를 했는데 서울이 전 세계 1등 했습니다. 중국 광주 인구가 4,500만인데 심천, 홍콩보다서 그것도 앞질렀고요. 우리 서울은 2,150만 수도권. 그리고 일본 동경의 인구가 3,500만, 우리 1.5배입니다. 그걸 2배 이상 앞질러가 1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온실가스를 이래 많이 버리는 나라가 미세먼지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저 사진 보십시오. 비행기 타면서 딱 찍었는데 영종도 공항 내리면서 새벽에 찍었는데 저 선은 지평선도 아니고 수평선도 아니고 미세먼지 선입니다. 미세먼지가 저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날, 바람 한 점 없는 날처럼 미세먼지 선이 생겨요. 저 아래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상에도 보더라도 해 뜨기 전에는 저게 바로 미세먼지 선이 보이죠. 이것도 시골에 가도 보여요. 보령인데.
여기 가려에 있는 여기가 뭔가 하면 여기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그 빌딩이 있는 거 도시가 보일 겁니다. 해가 뜨고도 이 미세먼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대기까지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한낮에도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사망률이 우리나라 1위로 등극했습니다. 사망원이 1위. 폐암이 80년대까지 10만 명당 5명이 죽던 게 지금은 35명 이상이 죽습니다. 7배가 늘었습니다. 폐암 사망률이. 그러면서 암 사망의 1위를 차지해요. 1위. 암 사망을 주도합니다. 폐암이. 폐렴 사망률이 지금 갑자기 솟아 올라가지고 사망 원인 3위로 올라섰습니다. 폐렴, 심장병, 뇌졸중 다 미세먼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미세먼지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다. 공기 때문에 700만 명이 죽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낮에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낮에 다 해가 안 떠요. 해가 안 떠요. 창세기 2장 7절 이거 천주교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좋았어.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공기를 줬는데 이 공기를 마시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서울 미세먼지가 계속 조금씩 줄고 있죠. 이 지도 그림 보십시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다. 평균 농도는 서로 줄고 있지만은 고농도 일수가 최근에 갑자기 막 늘었습니다. 고농도 일수가. 고농도일 때 여러분 피해를 받는 겁니다. 고농도일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빨간 게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최근 줄었다 그러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 줄었지만은 서울 인근 도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사람만 미세먼지 맞았지만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남도 전부 다 미세먼지 맞아요. 미세먼지 맞은 사람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서울은 오히려 높지 않지요. 보십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종류가 달라졌어요. 미국에는 디젤차가 3%밖에 안 되는데 폐암의 70%는 디젤차 매연이 책임져야 된다. 디젤차가 70% 책임이 있다. 폐암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젤차를 친환경 차라 그래가지고 막 공급을 했습니다. 디젤차를. 그리고 많이 다니는 차는 거의 다 디젤차예요. 디젤차가 길거리 제일 많이 다녀요. 얼마나 공기가 나빠졌겠어요. 중국에는 지금 차를 심천에는 다 디젤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종류가 또 달라진 게 뭔가 하면 2차 생성 문제라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아왕스가스로 나오고 질소산화물로 나왔지만 이게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미세먼지를 된 거예요. 이거는 아왕스가스보다도 미세먼지가 된 아왕스가스는 우리 인체에 수십 배 더 해롭습니다. 유독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의 거의 4분의 3은 이런 미세먼지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많이 탓하시겠지만은 바람이 안 부는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끼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거의 우리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하면서 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미세먼지 심할 때는 석탄발전소를 26개를 닫았습니다. 26개를. 50개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 확 떨어진 거 보십시오. 고농도 일수 확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여러분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는 같은 데서 나옵니다. 같은 데서. 어디서 나나?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세계 석탄발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지 나라가 밀집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기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미국을 앞지르도록. 지금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최고는 카나다로 나왔는데 미국하고 카나다가 사는 건 모습은 비슷하지만 카나다가 더 추워가지고 그런 건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기값이 싸고 카나다는 수력발전을 많이 하니까 전기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썼어요. 카나다,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큰 나라 중에서는 작은 나라 빼고 우리는 이탈리아나 영국의 2배 이상 씁니다. 전기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GDP당 전기 사용량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 나라들은 다 전기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도 석탄 발전소 7개, 원자력 발전소 5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 정상회의가 같이 해가지고 석탄 발전소 6개를 폐쇄하고 있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사실 7개 건설하는 게 그 양보다 훨씬 더 커요. 포스코가 여기다가 삼척에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건설하기보다는 포스코는 포항 앞바다에 풍력 발전을 해야죠. 이런 건설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겠어요? 유럽의 나라들 다 석탄 발전소 없애는 걸 다 계획해놨습니다. 모든 나라들 다 없애는 거 계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밤에는 잠자라고 컴컴하게 만들어가 잠자라고 달하고 별만 주셨는데 거기다 불만을 품고 밤중에 전기불을 환하게 켜지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뭔가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피를 만들고 골수를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각종 효소를 만들고 그리고 머리 깨끗하게 해주고 기억 재생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밤이 너무 밝아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더라. 이래 나왔다 그러네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정신이 건강하겠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많지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은 제가 봐도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암하고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나? 밤에 전기를 밝게 켠 동될수록 많이 걸리더라. 전기가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눈이 제일 나쁜데 그 절반이 다 나이 든 사람 절반 이상이 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런 나라 세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에 공부할 때 전기 어두우면 눈 나빠진다고 불 하나 켜주시죠. 전기불이 너무 환하면 눈이 시지를 못해가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강원도 전기 없는 데 들어가서 한참 살다 나오시더만 눈이 좋아졌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가면 안경 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컴컴하게 잤더만. 독일은 앞으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10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에너지 사용이 훨씬 적은데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래가지고 경제가 망했나? G7 국가 중에서 경제 가장 튼튼하고요. EU를 뒷받침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영국, 온실가스 많이 줄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는데 세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했나? 독일과 더불어 G7 국가 중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줄이겠다. 덴마크는 미리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줄이는 양은 적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곧 에너지 총량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이제 전기뿐만 아니고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는 옛날에는 큰 발전소 몇 개 만들어가지고 다 편안하게 전기를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자기 동네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 씁니다. 여러분,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여러분 전기 편하게 쓰시죠? 이거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힘 없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 희생을 깔고 앉아서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세상에 잘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잘 살겠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덴마크는 어떻게 했나? 1970년대까지 덴마크는 에너지를 98.5%를 수입했고요. 자기가 만든 에너지 1.5%밖에 없었어요. 식량을 70%를 수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나? 에너지 자립했습니다. 식량 자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우리 2.8배, 식량 가격도 3배, 에너지가 3배입니다. 비쌀 때는 에너지가 우리 4배가 됩니다. 그래 이 나라가 못 살게 됐나? 70년대에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가격, 식물, 음식 가격이 비싸지만 그 돈은 자기 나라에 떨어지는 돈이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이 값싸지만 그 돈은 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국내 떨어지면 여러분 벌써 그거는 경제 탄탄해집니다. 지금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안 내보내고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70여 개 나라가 동참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 미국도 이제 바이든이 들어가서 여기 동참하기로 했죠.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아마 그동안 계산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우선에 급하니까 이게 동참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여기 협조를 해주셔야만 이걸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장은 어떻나? 총 에너지 중에 재생 에너지 비율 OECD에서 꼴등했습니다. 2%. 전기 중에 재생 에너지 비용 OECD에서 꼴찌에서 2등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만회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37%를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못 줄이면 어떻게 되나? 해외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해마다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우리나라에 그 돈을 투자해가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야지. 해외에다 그 돈을 주고 해마다 온실가스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요. 건물 에너지 확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에너지 많이 쓰는 거는 뭔가? 냉장고도 아니고 에어컨도 아니고 보온밥통이에요. 보온밥통. 밥을 하루 정도로 데피고 끓이고 있는 거. 이거 에너지 제일 많이 듭니다. 컴퓨터 TV 안 볼 때는 멀티탭을 달아가 스위치 꺼야 됩니다. 코드 뽑기 싫으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에너지는 15%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여기에 제 집인데 여기를 이렇게 딱 리모델링 했더만은 옛날 난방비가 50만 원 들이고도 춥게 살았는데 내복 입고 살았는데 지금은 12만 원 미만. 더워서 내복을 못 입습니다. 자전거 타면 에너지 하나도 안 들어요. 동경대학은 자동차가 못 들어가더니 땅 막아놨습니다. 서울대학은 이렇습니다. 덴마크 국제주차장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주차장 이 좋은 차 타고 와서 다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들어가 봤더만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이래.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햇빛 받아가 물 덮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터키 가면 짓지 마라 전부 다 태양열로 물 덮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요런 데 설치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 없다 그러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 있는 우리 집인데 요게 12년 전에 요 달 때 요 가격이 얼마였는데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은 지금 얼마나 가격이 500만 원 아래로 딱 떨어졌습니다. 5년마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태양광 자꾸 쓰기만 하면 석탄, 원자력, 석유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쓰면 쓸수록 이거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베란다에 달았다가 이사갈 때 떼가도 되죠. 콘센트 꽂기만 하면 전기가 나옵니다. 서집니다. 이거를. 어처민이 우리 딸입니다. 아니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했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못 지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염치가 있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못 짓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 어떻게 할까?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의 에너지는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 이 아파트는 자기 에너지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환기를 잘하는데 우리 여러분 아무리 미세먼지 나쁘다고 여러분 환기하셔야 됩니다. 지방 공기가 더 나쁩니다. 바깥보다. 바깥의 공기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분자 확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요 집만은 제가 아는 유일한 집은 이 집은 바깥 공기보다 안 공기가 더 좋은 집입니다. 좋은 공기로 환기를 하면서 내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들
전부 다 자기 에너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이 배, 비행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도물 열심히 쓰면 수도 물값 내지요. 그 물값의 절반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일본 사람 보세요. 이 목욕탕 보세요. 목욕탕이 너무 작아가지고 살찌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변기 보세요. 변기 위에 물 떨어지죠. 저물로 손을 씻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30년까지 저거를 집집마다 다 달게 되어 있는데 저거 달면 우리가 전기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오고, 그리고 오래 안 보면 컴퓨터나 TV 자동차를 끌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전기가 많이 소모될 때는 알아서 전기를 안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2030년까지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그리드 연결해 가지고 지역마다 남는 전기 없도록 하고, 모자라는 전기, 남는 전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요. 그리고 전기 저장 시스템,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전기가 남을 때 전기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발전소는 전기가 가장 많이 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발전소 항상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 85%가 막 하늘에 날아갔다는 이야기 나오죠. 왜 그러나? 전기 양이 적을 때는 그냥 헛돌아가는 거예요, 발전소가. 저거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고 전기 사용량을 줄였다. 요만큼 줄였다. 그럼 발전소 요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전기가 많이 쓸 때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비싸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에너지 효율을 30%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성당에 아주 고약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막 전기불만 켜면 막 하나 끄고 다니고, 막 에어컨만 보면 끄고 다니고, 1년 만에 전기 사용이 딱 20% 줄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절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에너지 수입비가 얼마 들어나? 석유가 비쌀 때는 200조 원을 수입했어요. 2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정부 예산이 뭐 500조 원인가 그러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에너지 전환이라면 뭔가, 탄소 중립이라 그러면 뭔가, 이거를 우리나라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떨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쓰고,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쓰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라 탄탄해집니다. 경기 탄탄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물건을 만들 때는 원료캐스부터 버릴 때까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30배 이상 되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원순환 잘 하셔야 됩니다. 물건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 쓰레기 정책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95년에 실시했고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 거 2005년에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합니다. 왜? 국민이 안 들어줘서. 그만큼 우리 국민이 착합니다. 그럼 쓰레기 배출량 많이 줄었죠. 그런데 제 자랑을 하자면 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건 바로 접니다. 당시 욕은 많이 먹었죠,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게 음식이 3분의 1, 재활용 봉투에 버리는 게 3분의 1,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수도권 매립장은 2025년에 사용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쓰레기 직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립장이 찾아지질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고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인도 제 집 사람인데, 제주도 가면 쓰레기 분리 잘 하도록 저렇게 딱 해놨습니다. 카메라까지 달아놨더만 카메라 다른 걸 녹화해놓은 걸 딱 들어보니까, 아, 제주도 사람 정말로 정직하대요. 저거 법 어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렇게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쓰레기를 잘 보니까, 종량제에 버리는 쓰레기마저도 그 안에도 종이가 30%, 플라스틱이 20%가 그래요. 이거 잘 해가 앞으로 재활용 하도록 해야 돼요. 이 재활용 왜 못하나? 막 섞여가지고 더러워서 재활용 못한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재활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류를 잘해야 돼. 이 기술 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퇴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퇴비도 못하고 버리게 될 거는 이제 뭐 고무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딴 방법으로 잘 해가지고 하고 앞으로 버리는 쓰레기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6%밖에 안 돼요. 미안하게도.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에 한 사람이 1kg 버린다 그러지만은 전체로 버리는 걸 따지면 17kg를 버리는 게 돼요, 우리나라가. 왜 건설 폐기물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건설공사만 하면 자꾸 땅값이 오르지요. 그걸 바라고 얼마나 건설공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컵이 1년에 500개, 한 사람이 500개 쓴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종이컵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걸 종이컵을 원래는 못 쓰게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국민들 편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이컵을 풀었는데, 규제를 풀었는데, 그러고 저 대통령께서는 종이컵을 하나 안 쓰고 2개를 기어버렸어요. 이 프라이부르크는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1유로를 돌려주면 1유로. 우리 돌려줘 500원만 줘도 다 돌려주겠지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플라스틱 백을 안 쓰고 못 사는 나라들이 비닐백을 많이 썼는데 우리 서울은 보니까 이것도 규제가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데 저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시골에 가보면 다 태워요. 이렇게 태워요. 플라스틱이 엄청 오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에는 오염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요새 불나면 불타가 죽는 게 아니고 질식에 죽지요. 그만큼 유독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나중에 땅에 버려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쪼개지면 사람이 불타서 유독가 질식에 죽는 이유가 뭐 새로운 뭐 화학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플라스틱에 있던 물질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잘게 쪼개져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독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자연에 들어가 잘게 쪼개지면 그 독성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돗물을 조사해 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네요. 유럽 사람들은 플라스틱 조각을 1년에 10,000개씩 먹는데 10,000개씩 먹는다며. 이 미생물 플라스틱 조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오줌에 얼마나 환경 호르몬이 있나 조사를 해봤더만 미국 어린이의 서너 배 가져요, 서너 배. 얼마나 플라스틱을 많이 버렸겠네, 이렇게 했습니까? 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넣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4일간 일회용품 안 쓰고 영수증 안 쓰고 샴푸 안 썼더만 확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환경 호르몬 몸에서. 또 4일간 이거만 썼더만 확 올라가요. 이 미국에 사는 이 존슨이라는 여자가 자기는 쓰레기를 안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1년간 썼더만은 1년간 쓰레기 모은 게 얼마가 있나. 요 병 하나 여기 다 였습니다. 그랬더만은 여자들 중에는 참 독한 여자들 많지요. 이 여자 따라갔던 여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생겨납니다. 남자들은 좀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 째째하다고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 음식 쓰레기 해마다 19조 원 지나갑니다. 19조 원. 요한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오병 이후에 기적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들으셨나요? 얼마나 기담아 행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기후재난 오면 여기 안전하도록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하도록. 올해 보십시오. 올해 홍수가 막 났지요. 홍수가 막 났지요. 비가 너무 오기 때문에 댐으로 막을 수 없는 홍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오는 겁니다. 해운대 이번에 침수됐지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됐지요. 태풍이 불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여러 개가 가동 중지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집에 전기를 많이 써버리면 휴지가 확 나가버리죠.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몇 개 확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블랙아웃 일어나요. 텍사스 같이. 큰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세계 가장 전기화가 많이 된 나라가 돼가지고 전기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 보면 이 바닷가에 전부 다 소나무를 심으는 숲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만은 광안리에 가든지 해운대 가려고 그러면 그 바다 가기 전에 이 소나무 숲을 건너야만 갔어야 됐어요. 지금 어떻게 했나? 소나무 숲도 다 없애버리고 바다 옆에다 바로 집을 다 지어놨어. 바다 옆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해일이 올 때, 요 보십시오. 이 숲이 막아주잖아요, 동네를. 이게 지금 다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 바다 옆에다가 막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나?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해일이 오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고 지금 아스팔트 길만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집들 다 망가진 거 보십시오. 지금은 야생 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기 보십시오. 바다 옆에 막 지어놨죠. 미국 사람이 겁이 없어가지고. 지중해는 파도가 세지 않았습니다. 북해는 세지 않습니다. 바다 옆에 막 지었어요. 어떻게 됐나? 한번 태풍이 오고 나니까 확 다 실려 내려갔어요. 이 도시 전체가 다 실려 내려갔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태풍 오고 난뒤에 확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운대 장기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영종도 공항도 이렇게 잠길 거다 하는 예측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종도 공항이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바다에 2번이나 잠겼어요, 여러분. 이걸 본따가 만들었는데 영종도 공항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여러분, 방조제로 막아놔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지. 만조 때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공항이. 이런 거 앞으로 안전하게 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해안에다가 막 만들어 놨죠. 바로 바다에 딱 붙여가지고. 저게 해운대가 그래서 계속 물에 잠기는 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물건 아껴 쓰고요. 그리고 여름은 덥게 살고 겨울은 춥게 살면서 에너지 아끼고 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음식 먹고 고기 적게 먹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참 앞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 놨는데 실제로 법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 모든 기업은 환경 기준까지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이것은 법 정신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완전 법 정신 거꾸로 됐어요. 아무리 깨끗한 시골에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이거 공장 가동해봤자 환경 기준 미만입니다. 하면 법원이 다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하는 사업만 하고 환경 악화시킨 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주민 동의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정부의 역할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인원이 얼마 없어요. 우리 환경부 인원이 2,000명 가까이 있답니다. 미국 뉴저지주만 해도 7,000명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시킨 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보여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항상 물결을 거슬러 봅니다. 죽어있는 교회 세상 물결을 따라갑니다. 살아있는 교회 세상 물결을 거슬러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녹색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좀 알아보시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기복신앙이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개신교를 얼마나 믿는가 물어봤더만은 그전에는 한 50%가 신뢰 안 한다. 그러고 또 30%는 막 자기는 관심 없다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는 그 관심 없다는 사람이 전부 다 불신을 다 돌았습니다. 개신교 안 믿는 사람이 4분의 3. 기독교인 적게 자기끼리만 똘똘 뭉쳐가 우리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생물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요. 제가 아름다운 생물만 찍어왔지만은 이 동물들이 먹는 거를 보면 너무나 하찮은 음식을 먹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삽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이. 이렇게 왜 사람은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잘 만들었지만 네 마음대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천주교 성경 보면 일구고 돌보게 하라 그래요. 일구고 돌보라. 일구라는 거는 뭔가? 땅에 하나님 만드신 것을 거기서 일구어가지고 잘 우리가 얻어먹을 걸 먹어라. 잘 살아라. 돌보라는 건 뭔가? 그렇게 잘 창조 질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돌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고 첫째 한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순리대로 다 채워줘라. 땅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줘야 땅도 우리를 필요한 걸 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는 방법은 뚜대리 패고 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하듯이 섬기듯이 보살피는 것. 그 방법으로 땅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물 다스리라. 생물들이 잘 살도록 보살피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다 대깁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지만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막 뚱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너무 큰 소리 냈나요? 오늘 제가 이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고맙습니다.